저희 가족만의 행복 계약서를 하고 있어요. 네, 전에도 말씀 언뜻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는 꿈이 있었잖아요. 행복해야 된다. 우리 온 가족이 모두 다 화목하고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된다. 이런 목표가 있거든요. 목표를 설정을 하니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안들이 나왔잖아요.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들을 문서로 정리를 해서 행복계약서를 만들었고요. 그 행복계약서에 자녀들과 부모와 같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있어요. 저희 집은 그 계약서를 아이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때 크리스마스 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이렇게 했죠. 그래서 계약서를 이해를 하고 사인을 한 친구도 있고, 이해를 못하고 사인한 우리 막내도 있고,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한 우리 아들도 있고, 저희 아주 다사다난했어요. 그렇게 계약서가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다 의미를 알고 계약을 했죠. 아들도. 아들은 늦게 군대 가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 계약 안 한다 했는데 그거 아직 계약서 유효한가요? 뒤늦게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만의 계약서가 있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부모가 자녀들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된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10원 하나도 다르지 않게 똑같이 공평하게 해야 되겠다. 뭐 많은 가정들을 봤을 때 부모가 자녀를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아서 가정 분란이 있고 불씨가 나와 있는 게 너무 많이 봤고, 저는 99.9%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목표를 세웠고 그런 계약서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는 거죠. 누구나 온 가족이 잘 살고 나중에 화목하고. 우리 막내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집은 다 안 하는데 왜 우린 이런 특별한 걸 하냐. 그 무슨 계약서냐. 다른 집은 안 그러는데 우린 왜 해야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계약 안 했었잖아요. 근데 왜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죠, 군빠님이? 뭐 성공한 5% 내에 들고 성공한 1% 내에 들고 싶어서 목표도 세우고 생각도 하고 실행을 하는 거지. 그냥 남들 사는 대로 사는 게 좋으면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관찰해 본 모든 가정들을 봤을 때 한 곳도 제대로 된 가정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 문제는 전부 다 출발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살든 못 살든 교통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없는 집은 없는 집대로, 있는 집은 있는 집대로, 우리 집만은 다른 집들처럼 살지 않고 더 공정하게 해서 나이가 들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제대로 공정하게 대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만 잘 살면 안 되고 자녀들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부자 돼서 부유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그러면 부유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학교에서도 안 해주고 나라에서도 안 해주고 사회에서도 안 해주고 가정에서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정작 가장 중요한 공부 안 시켜준다. 돈 공부를 안 시킨다는 돈에 대한 공부,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그런 상태니까 불안하니까 자식들한테 사전 증여를 못 하잖아요. 자식들 돈 줘봤자 다 날릴 것 같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자식들 돈을 줬는데 애들이 그렇죠. 나한테 잘 못할까봐 못 주는 거지. 그게 제대로 못 키운 거죠. 그렇죠. 자식들을 제대로 못 키웠기 때문에 못 키운 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자기 자식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러게 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부터 해서 경제 공부, 돈 공부를 훈련을 시키고 그것이 쌓이면 부모와 자식 간에 신뢰감이 형성이 되고, 우리가 70대 중반, 자녀들이 40대 중반 정도 되면 우리는 그냥 그런 데서 손을 떼고 자녀들이 한 20, 30년 그렇게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것보다 이제 자녀들이 돈 공부가 잘 됐다면 우리보다 재테크를 더 잘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서 그때 사전 증여를 하겠다. 애들도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줘야지, 끝까지 내가 죽을 때 준다 그러면 내가 100살에 죽는다 그러면 내 자식들은 7, 80대 되는 거잖아요. 그때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많이. 그 이야기를 제가 세무사한테 들었는데 얼마 전에 들은 내용이, 부자가 죽었어요. 700억을 남겼는데 세무사가 정리를 해보니까 상속세가 280억이에요. 420억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상속받은 자녀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20대, 30대 때 정말 열심히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700억 아버지가 돈을 10원도 안 줬대요. 자기가 스스로 커서 자수성가하고 싶고 그런 정말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하나도 안 주고 딱 돌아가셔서 700억을 남겨놨는데 280억은 나라에 뺏기고 자기는 이제 60 후반이 돼서 지금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냐는 거야.
420억 남았는데 이대로 좀 있다가 나중에 자식들한테 넘어가면 100억대로 줄어드는 거예요. 아, 이제 또 손자, 손녀한테. 넘어가면.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상속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들이 없는 이유가 돈이 없기 때문에 상속세에 관심이 없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12억이 됐거든요. 10억만 넘으면 다 상속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몇 년만 지나면 서울의 한 80%는 상속세를 내야 돼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런 자녀들과 네. 경제적인 공부도 시키고 우리 온 가족의 경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네. 행복계약서를 만든 거죠. 요지는 네, 네.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고등학교까지는 무료로 다 대주는 게 정상이고 대학교부터는 성인이 됐기 때문에 무상 지원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대출이다. 네, 그래서 갚아라. 대학교 가는 순간부터는 한 학기에 500만 원 한도로 4년 동안 대출을 해주는 거고 이 대출은 그 대출 장부에 다 적습니다. 그래서 3명이 다 달라요.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자기 급여의 10% 이상은 상환을 해야 된다. 빌려간 돈을. 결혼할 때나 아니면 결혼 안 하고 독립할 때 그때 자기가 모아놓은 돈만큼 맥시멈 5천만 원까지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다. 결혼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죠. 내가 돈 모아가지고 최소한 5천 원 모아서 결혼을 하는데 5천은 또 추가 대출이 대출을 하는 거다. 그래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잘 지키고 또 대출을 상환해야죠. 네. 자기 급여의 10% 이상은. 그렇게 해서 잘 갚으면 자녀들이 40대 중반, 우리가 70대 중반일 때 부모의 재산을 싹 정리를 해가지고 노후에 이제 저희들이 쓸 거는 별도로 해놓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등분해가지고 균등하게 나눠주겠다. 나눠주겠다. 사전증여를 하겠다는 거죠. 그 과정에 이것은 골자고 자녀들이 지켜야 될 거, 신용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가 제시한 그 독후감을 써야 되고요. 저희가 필독서로 정해놓은 것들을 같이 이제 책을 읽자는 취지고요. 네, 2달에 한 권씩은 독후감을 내야 되고 저희 그 가족 블로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반의 블로그가 있는데 그 블로그에 아이들이 올리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제때에다 상환을 하는 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규칙이고, 그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잘 이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큰아이가 독립을 했고 2명은 지금 대학교 4학년이에요. 내년 초에 졸업을 하는 거죠. 졸업을 하고 나면 이제 등록금 대출이 다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저희는 상환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다 이제 또 들어오는 거죠. 이제. 네. 그럼 이제 들어오면 개별로 통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가 계속 모았다가 나중에 이제 애들이 5천 정도 적금을 또 이렇게 부을 수 있으니까 그 돈만큼 또 추가 대출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모아둬야죠, 이제 그거를. 그랬다가 더 보태서 다시 한번 또 쓸 수 있도록 기반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상환 받아야죠. 네. 세부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아주 법조문처럼 꼼꼼하니 계약서로 만들어놨어요. 다 사인도 받아놓고 그리고 이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타당하게 아이들이 요구를 하면 연말에 한 번씩 다시 계약서를 리뉴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증액이 필요하면 좀 증액을 하고 그 대신 이제 타당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금 몇 년 된가요?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8년 정도. 8년 정도 지금 이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집 아이들보다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씀씀이들도 규모가 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큰 틀 안에서 움직이니까 조금은 낫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계약을 한 이유가 대학교를 갈 때 본인이 선택을 하도록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국립대 가면 500만 원 가지고 네. 뭐 알바를 안 해도 대충 살 수 있는데 사립대 가면 방학 때 알바하고 주말에 알바하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등록금밖에 대출이 안 되니까 그걸 본인들이 결정을 하고 대학도 선택을 한다. 네. 2명은 국립대를 갔고요. 1명은 사립대를 갔죠. 사립대 간 우리 막내딸은 대출을 제일 많이 해가지고 많이 받았고 알바도 제일 많이 했죠. 나중에 많이 갚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걸 공평하게 해놓는 거죠. 빌려간 장부가 딱 있고요. 갚는 장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교육, 돈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 돈을 받아서 우리가 써먹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우리가 번 걸로도 충분한데 받은 돈이랑 어차피 갚는 돈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네. 누구는 다 갚았는데 누구는 안 갚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받은 돈도 사실은 다 모아놨다가 우리 돈을 보태서 나중에 정작 필요할 때 네. 그때 주겠다. 네. 그 개념이죠. 공치님, 행복계약서 저도 하고 싶어서 가족한테 하자고 말했는데 큰딸은 하겠다는데 작은딸이 안 하고 싶대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뭐 괜찮습니다. 우리 아들도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면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안 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독립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약서를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저희 아들도 그랬거든요.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계약서 내용이 그거거든요. 네. 고등학교까지는 부모가 하는 게 의무인데 대학교부터는 의무는 아니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해준다는 거예요. 신용이었기 때문에 무이자로 해준다는 거지. 무이자 대출을 안 받겠다는 건 바보죠. 그러니까 아직 공부가 안 돼서 그런데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여러 번 생각해보면 아이들한테는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걸 안 하겠다 그러는 거는 아직 애가 이해를 못한 거죠. 네, 그럼 기다려 주셔야 돼요. 저희도 아들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라 했어요. 우리는 군대 뭐 간 거죠. 상관없어요. 돈 안 가져가겠다는데. 그러면은 그게 안 하면 나중에 사전 증여도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크로바님, 사전 증여하면 장점이 더 많나요? 세금이나 뭐 이런 부분? 저는 세금은 내자주의고요. 상속하는 것보다 10년 단위로 사전 증여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는 방법이 더 될 수 있죠.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세무사들 하는 이야기가 그거고요. 이제 저는 정당하게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금 내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적당하게 세금을 내는데 우리가 쓸데없는 시 많이 낼 필요는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세금을 내자. 그러려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상속은 뭉탱이 돈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기 때문에 아까 700에 280억을 뜯어가잖아요. 사전 증여는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절세죠. 있죠. 그건. 애들 용돈은 각자 알아서 했나요? 저는 네. 이걸 하는 이유도 성인이 됐는데 부모한테 가서 책값 주세요. MT 가는데 MT 주세요. 옷값 주세요.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이게 좀 맞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이게 필요한 돈인지 그런 걸 항상 생각해야 되고 우리 감정 싸움을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계속 아껴 쓰라고 뭔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뭉텅이 돈을 줍니다. 그냥 500만 원 가지고 한 학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것도 해봐야 되거든요. 경험을 나눠서 써보고 그런 경험들이 다 돈 공부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용돈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죠. 네, 블로그 궁금합니다. 근데 저희 공파TV 블로그 가보시면 있어요. 아이들 그 독서, 독후가 몰린 것도 다 그대로 있습니다. 블로그 이름이 공빠네예요. 맞아요. 우리 공치님 아시는구나 벌써. 궁금한 게 어쨌든 독립을 하려면 경제적 자립을 해야 되는데 계속 돈으로 대출을 하고 갚고 이렇게 하면 경제적 자립이 될 수 있을지. 경제적 독립이랑 자녀들과 인연을 끊고 사는 거랑 다르잖아요. 돈을 받는 걸 가지고 이렇게 독립을 못 시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건 공부를 하는 거고 그렇죠. 아이들이. 자기가 빌려간 돈에 대해서 갚는 거고 그렇죠. 뭐 우리 입장에서는 모아서 나중에 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그건 딱 다른 문제고 자기가 빌린 돈은 갚는 거고 나머지 가지고 본인이 쓰고 또 저축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네, 우리도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집 사느라고. 그런다고 우리가 뭐 은행하고 독립을 하는 그렇죠. 거고 뭐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이런 의존하고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 그거는 부분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네, 좋을 것 조금. 같습니다. 공치님 행복계약서는 쓰면 수령할 수 없는 건가요? 매년 새로 씁니다. 네. 계속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계약은 서로 간에 이런 합의이기 때문에 항상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계약서가 계속 부모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을까요? 진정한 독립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는구나.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처음에는 부모의 경험을 나누는 거고요. 나중에는 이걸 토대로 해서 자녀들이 또 공부를 한 걸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그렇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독립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걸 미끼로 해가지고 뭔가 뜯어내려고 한다. 나중에 부양의 문제라든지. 그럼 이거는 행복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염려도 하실 수가 있어요. 첫째는 어렸을 때부터 알아서 잘하는데 사실 둘째, 셋째가 참 문제래요. 조금씩 도와주기도 했는데 행복계약서 쓰려니 좀 찔린대요. 조금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공파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이것 때문에 행복계약서를 이야기를 하고 공마님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많은 부모가 이 생각에 잡혀 있어요. 얘는 잘하니까 좀 못난 자식 도와줘야지 이런 식이거든요. 2명이 있어요. 한 명은 학교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고 이런 자녀가 있고 한 자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하지도 않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희한한 직장 가가지고 별로 벌지도 못하면서 저기 명품사 쓰고 해외여행 다니고 계속해서 돈이 없고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어. 극단적이지만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 네.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이 첫 번째 애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결혼도 잘했을 것이고 아마 재테크도 열심히 했을 것이고 잘 살아요. 이쪽 자식은 그렇게 싹수가 노랬잖아요. 그럼 나중에 나이 들어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는 좀 모자라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똑같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너는 잘 사니까 못난 동생 해줄게. 이러면 이 열심히 산 첫 번째 자녀는 자기 인생을 진짜 자기 소중한 부모한테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집집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개인의 성격상 그거를 이렇게 표출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참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안으로 더 곱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싸움질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들 불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공부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큰애가 잘했다고 해서 걔는 등한시하고 어려운 애들을 도와주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행복계약서를 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럼요. 잘한 애들은 잘했기 때문에 더 잘해줘야지 정상이죠. 못한 애한테 돈 준다고 그게 잘 될 것 같습니까? 밑빠진 독이 물붓기예요. 그러면은 허탈해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인생을 산 그 자녀는 부모님을 볼 때 공정하지도 않고 쟤는 진짜 놀고 공부도 안 하고 저렇게 막 살았는데 쟤한테는 돈을 퍼주고 퍼줬는데 그것도 보람도 없고 차라리 돈이 없으면 모르겠어요. 네, 러브에스님이 지금까지 첫째 유학 가는 거 뒷바라지 했는데 둘째는 공부에 관심이 없기도 하고 일찍부터 스스로 알바하고 원하는 거 다 알아서 다 사서 도움 준 적이 없는 듯합니다. 이런 경우도 행복계약서 쓰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됩니다. 저희처럼 시작을 중고등학교 시절에 해서 그렇게 하면은 참 공정하게 잘 이렇게 해나갈 수가 하면서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런 돈 공부나 이런 훈련을 같이 시키는 거죠. 그러면 부모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부모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돈 공부하면서 재테크, 투자 이런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같이 쭉 계획대로 가면 좋은데 많은 분들이 중간에 애들은 다 컸어. 이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한 거 이상 가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부모랑 자녀들도 그래요. 솔직하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이 정도 든 것 같다. 그러면 아마 이야기가 되겠죠. 더 든 것 같아요. 빠진 것도 있네요. 막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안 들었는데 이럴 수도 있고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막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공평하게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애는 공부를 잘해서 유학 갔어. 그럼 유학비 뭐 공부하는데 서포트하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둘째는 공부가 관심이 없고 일하고 알바하고 뭐 사업한다 하고 뭐 어디 회사 간다 하고 뭐 하겠죠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거에 적정한 시점에 도와줘야죠. 그럼요. 네, 그 비용만큼. 저희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공부 잘하는 애한테만 부모가 지원하는 게 그게 공평한 건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는 공부 못했잖아. 그래서 안 보낸 거야. 뭐 어쩌라고 이러시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공부를 꼭 잘해야지 내 자식인 건 아니잖아요. 그럼 공부를 잘해야지만 행복해야 됩니까? 그럼요. 그건 너무 그것은 아니잖아요. 동치님, 우리 애들 여자친구가 말하기를 행복계약서 쓰는 게 참 이상하다고 한대요. 이럴 줄 알았어요. 저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행복계약서 하면서 우리 애들은 이렇게 하면 돈 공부도 좀 시키고 공평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훈련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재테크도 좀 빨리 할 거고 다른 애들보다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빨리 생각하려고 할 거고 뭔가 시리어스하게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려고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이제 딱 하나 드는 의문이 그런데 얘들이 과연 누구를 데려올까? 우리 집에 맞는 애들, 좋은 애들을 데려올까? 이게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행복계약서가 어떤 거름망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제 둘이 결혼 약속을 했다. 그러면 저는 말할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이런 계약서를 쓰고 서로 우리 돈 공부도 하고 서로 약속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어 하고 하겠죠. 그때 저는 그 남자친구의 반응이 되게 궁금해요. 근데 얘처럼 너네 집 이상해 뭐 이런 거 뭐하러 하는 거야. 그러면 저는 좀 얘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준이 높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 내용이 뭔지를 아유.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좀 당황할 수 있겠지만 아마 곰곰이 생각해보고 걔도 돈 공부가 좀 돼 있는 애라면 저는 이게 내가 손해가 아닌데 취지가 좋은데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남편도 복잡하다며 반대를 한대요. 그래서 얘기 꺼냈다가 괜히 의기소침해졌대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전에 계약서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우리 집안에 맞는 어떤 계약서의 형태라든가 이런 거를 취지 이런 것들을 남편하고 잘 이렇게 의기투합이 되셔야 되겠죠. 저희도 몇 년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단순하게 이거 하자 이렇게 하면 다들 좀 뜨아해 하겠죠. 저희도 그거 만드는 데까지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게 어떤 거다 그거에 대해서도 본인이 아마 이해가 잘 안 됐을 가능성이 커요.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계약서 쓰자 그러면은 이상하죠. 문제가 있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취지에서 이런 게 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뭘까 이런 것들을 또 단점은 뭘까? 뭘 우리 가정에 맞추어서
들어서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그 세부 사항들 상환하는 또 뭐 기간이나 액수나 얼마나 생각할 게 많은데요. 그리고 필독서는 또 뭐로 할까? 그 독서도 처음에 저희가 좀 부딪혔었어요. 애들하고 뭐 이거를 꼭 내야 되냐?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안 되냐? 뭐 얘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책을 좀 같이 읽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좀 고집을 부렸었죠. 저희도 책 이야기를 북리뷰하는 것처럼 저희 아이들까지 이렇게 다 앉아서 보이차 판을 딱 피고 북리뷰를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다리 하나가 이렇게 빠져 있더라고요. 방에 도망가려고. 그런 적도 있었고 저희도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영상으로 또 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거듭해 가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일들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